책은 법의학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북대학교 법의학교실의 이호 교수님이 수천의 인생을 마주하며 깨달은 삶의 의미를 깊은 철학적 통찰로 담담히 적어나간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를 몽테뉴의 수상록의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죽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동시에 삶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이 있습니다. 법의학자로 일하며 숱한 죽음을 만나는 동안 저자인 이호 교수는 도리어 삶의 희망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 시대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 우리와 무관한 죽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죽음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도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가족의 슬픔, 예상치 못한 이별의 무게, 피할 수 있었던 죽음 등 그 누구도 한 번쯤 마주할 삶의 마지막을 섬세한 통찰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배울수록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이 더욱 선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일상이 소중한 이유, 당연한 듯 존재하는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숨이 멎었을 때, 두 번째는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라며, 즉 누군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완전히 잊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의학도들에게 유명한 라틴어 격언인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를 소개한 저자는 죽은 사람은 자기 몸을 의사에게 보여줄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에 더욱 절실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순간 침상에 누운 그들을 내려다봐줄 의사가 되어주는 것,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해 억울함을 밝혀줄 증언자가 되는 것이 법의학자의 역할이라고 스스로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했던 말인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를 떠올렸습니다. 물리적이고 의학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이전에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의문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모두 다 죽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나도 내 주변의 모든 존재들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젊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그것은 삶의 맨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뒷면처럼 언제든지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삶은 탄생과 성장을 통해 피어나고 죽음에 다다라서 존재의 의미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찬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좋은 삶과 함께 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의 의미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유명을 달리한 망자의 사인을 추적하고 밝혀내는 것이 법의학자의 의무이고 그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상황 주변으로 잘못 꼬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어 올바른 사실을 입증하는 것 역시 저자와 같은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미 많이 알려진 법의학의 여러 문제들이나 법리적 문제의 증거로 채택되는 여러 사건의 사연들보다는 인간이 가진 의외성과 함부로 당연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뜻밖의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 공군 수뇌부의 고민은 폭격기 승조원의 생존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느 시점에는 생존율이 50%에 불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군은 전투기를 보강하기로 계획하고 귀환에 성공한 전투기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귀환한 전투기들에서 총탄 자국이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인지 살폈다.
그리고 총탄 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된 동체 중앙을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공군 소속 응용수학 자문단에서 통계학자로 일하던 에이브라함 월드는 이 계획에 치명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니요, 총탄 자국이 많은 곳이 아니라 총탄 자국이 거의 없는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귀환한 전투기들은 동체 중앙에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도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므로 동체 중앙은 그다지 중요한 부위가 아니며 피격당해 추락한 전투기들은 생존해 돌아온 전투기와는 전혀 다른 부위의 총격을 받았기에 추락했을 거라는 말이다. 이렇듯 실패한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까닭에 성공한 사례만을 보고 잘못된 편향에 빠지는 것을 가리켜 생존자 편향이라고 한다. 이 글에 이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우리는 정당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죽음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원인이 있을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얼마나 위험에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세네카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주는 대형 참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피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안전장치와 사전 대비로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정비와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자의 진정한 사과를 제대로 경험해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법의학자로서 대형 사고에 대한 생각이 특별했을 저자는 영국의 한 사례를 들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9년 영국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있었던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 경기에서 현장 관리의 잘못으로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97명이 사망하고 766명이 부상을 당했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영국 경찰청과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일삼다 참사 20주기를 맞은 2009년에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2012년에 진상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힐스버러 인디펜던트 채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장에 예전부터 도사리던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경찰이 팬들에게 직접적인 책임 전가를 했으며 응급구조대의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이들을 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영국 경찰청장협의회와 경찰대는 2021년 1월 공동성명과 영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과문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의 실패가 비극의 주요 원인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합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대중운집에 대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구급차나 병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경찰끼리 소통할 수 있는 신호체계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초기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돌리며 고인의 명예를 2번 훼손시켰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고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힐스버러 참사와 같은 비극에 연루된 이들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사고가 나고 34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럼에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예방할 방법을 찾는 일을 해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의 대형 참사를 겪고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과를 미루기만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여러 의미로 대비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 세상의 불행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른 이가 겪은 사고, 사건,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너와 나를 가르며 무관심과 회피로 살아가는 파편화된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불행하지 않은가.
책임도 위로도 우리 함께 짊어지는 그런 사회를 꿈꿔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로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충고하는 저자의 글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 내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을 매섭게 비난하고 다그치는 분위기 안에서는 오히려 그 실수를 제어할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누군가가 저지른 실수가 당장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면 그는 주변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처음 몇 번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큰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 발생만 없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모래성처럼 토대가 허물어지고 구멍을 막는 벽이 얇아지고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내 실수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내 실수를 말해도 비난받지 않는 분위기,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고 낙인 찍지 않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야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드러내야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수를 솔직하게 말하고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 그것이야말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저자의 말에 페이지를 오래 멈추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우리가 실수에 대해 흔히 하는 두 가지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의를 집중하고 계속 훈련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실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의 착각은 처벌을 강화하면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되면 은폐하려는 성향 역시 강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인간에게 잘못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책 전체를 통해 저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 한 번도 잘못 들어섰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대신에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설령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해도 새로운 길을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저자는 그렇게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행복으로 매일매일 새 길을 찾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이 책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은 그렇게 오히려 죽음 이상의 따뜻한 인생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